그리고 이 밖에 이번 시간 끝나고 하시면은 자료가 있으니까 쉬는 시간에 풀어보시고요. 예, 이따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답을 맞춰볼 테니까 한번 이렇게 풀어보시면 될 거예요. 이제 10페이지 가시면 6번이 있죠. 자, 거기서 이제 토지 용어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이제 옳은 걸 물어봤죠. 거기 보면 1번에 대전한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의 건물 부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것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토지라고 그랬으니까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의 용도로 그 세 개 용도의 건축물을 들어서 있거나 지을 수 있는 땅은 우리가 택지라고 얘기를 했었죠. 도시용 토지를 우리가 택지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나지란 건물 등이 없는 빈 대지를 말하며 사적인 부담과 공법상 규제가 없는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 사적 부담은 없지만 공법상 규제는 있는 토지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나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잘못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한지하고 뭐가 있겠어요? 공한지 있으면은, 휴한지는 정상적으로 농지 등을 쉬게 하는 토지를 우리가 휴한지라고 그랬었죠. 쉴 휴자가 앞으로 나오면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개념이라고 그랬고요. 과손으로 이용되는 토지가 주거지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는 토지는 농지 후보지에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택지 후보지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은 인용이 된 선례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기출해서 보시게 되면 그냥 용도 지역 간에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 있죠. 예, 그런 식으로 후보지의 개념을 명시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필지는 등기법 또는 지적에 관한 법률상 이렇게 돼 있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토지에 대한 등기, 등록에 대한 단위로서 법률적 개념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랬으니까 맞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필지라는 것은 이제 토지 소유자의 뭐를 구분하기 위한 개념이에요. 권리관계를 구분하기 위한 개념이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그 토지 용어 중에서요 단독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면은 필지가 제일 유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문항이 나오게 되면 오지선다를 구성해야 되는데 혼자서 오지선다를 구성할 수 정도는 필지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 필지만 따로 단독으로 문제를 냈던 선례가 있어요. 필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가시게 되면은요. 토지의 용어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이제 틀린 것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건부지라는 것은 이제 건물 등의 용도에 제공되고 있는 부지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획지는 인문적인 조건에 의해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로서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이제 경제적 개념을 우리가 획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맹지는 도로에 접속한 면이 없는 토지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맹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공지란 필지 중에서 건물 공간을 제외하고 남는 토지 있죠. 걔를 우리가 공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빈지라는 것은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없는 토지로 측량 면적에는 포함이 되지만 활용실익이 없거나 적은 면적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빈지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빈지하고의 상대적 개념이 뭐? 법지. 그래서 이게 법지하고 빈지를 묶거나요. 후보지, 이행지를 묶거나 필지와 획지를 묶은 이유는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제목만 바꿔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은 뭐 크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정리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8번과 같이요. 그 후보지 이행지 물어봤을 때 거기 4번 지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주거지가 상업지로 전환된 토지는 이행지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얘는 그냥 상업지란 얘기죠. 뭐가 됐으니까, 전환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이 잘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실전에서는. 그러니까 모의고사 할 때는 선생들이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전에서는 그런 식의 표현은 잘 안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5번에 가면 이행지라고 나오죠. 예, 이행지로 볼 때 거기 보면은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내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이렇게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다 이렇게 나오면 이행지가 되겠고, 지역 간에 전환 중인 토지 얘기하게 되면 뭐를? 후보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장 표현상에서 그 과정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표시를 해줘요. 구분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런 내용 정도 확인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문제 9번에 보시게 되면 토지 용어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포락지는 지반이 절토되어 전답 등의 하천으로 변한 토지. 그러니까 지금 물이 흐르고 있는 토지, 뭐 그걸 우리가 포락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루형 토지는 우리가 대지 얘기하겠죠. 그 대자가 자루 대자를 얘기하니까
근데 휴환지라고 나왔는데 쉴 때 앞으로 나오면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거라고 그랬었죠. 예. 그래서 나중에 제목이 나오면 그 포인트 되는 거를 바로바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휴환지 나오면 정상적이라는 게 쉬게 해야 토지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상한 다른 논리가 나오면 틀리다라고 바로바로 인식할 수 있으시게끔 정리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0번하고 이제 11번에 대해서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고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번에서 자, 여기서는 이제 택지하고 공지는 우리가 빼야겠죠. 지목성에서. 남는 게 이제 하천이죠. 그 다음에 유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제방.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에 가게 되면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이렇게 나오면은 뭐가 되겠어요? 예, 유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으로 유지나 국어 정도는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박스 처리해서. 이거는 왜냐하면은 시험 지문상에서 냈던 선례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옆에 해설이 나와 있는 것처럼 10번 해설 보면은 지목에 대해서 글자만 따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곳 있죠. 예, 그거 뭐 외우란 얘기는 아니고요. 예, 그걸 외워야지만 맞출 수 있다 뭐 그런 건 아니고 2차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정리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차만 공부하신 분들은 이 내용이 어려울 수가 있죠. 공부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12번에 주택의 종류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걸 물어봤을 때 거기 보면 다가구 주택이라고 나와 있죠. 다가구 주택은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단독이잖아요. 공동 들어가는 건 세 들어간 애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3계층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구분 소유권 등기가 불가능한 단독주택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다세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계층 이하고 구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공동주택이죠. 근데 거기 보시면은 이 다중은 학생이나 직장인 등의 다수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의 주택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는 게 틀렸겠죠. 공동이 아니라 무슨 주택? 단독주택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내용 정도는 뭐 충분히 풀 수 있다고 보시고요. 그 주요 기출문제라고 나와 있는데 뭐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주죠. 거기 보면은 이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있죠. 이건 제목만 알면 푸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환경이 들어가면 되죠. 그렇죠? 우리가 공자, 경치 이렇게 해드렸으니까. 기억하시나요? 또 3번에서 생산한 상품을 뭐한다? 소비한다. 이런 개념으로 경제적 개념을 구별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의 용어 설명 중에서 틀린 거 그랬을 때 낮이는 지목이 대로 설정된 토지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지목이 대로 설정된 토지를 우리가 대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택이나 뭐를 지을 수 있는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우리가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여기 기출에 대한 거는 뭐 그 정도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부동산의 특성하고 속성이 나와 있어요. 이 부동산 특성에서는요. 부동산이니까 토지의 특성하고 건물의 특성이 있는데 여러분 시험에는 주로 뭘 내요? 토지의 특성을 내죠. 그러면 이 토지의 특성에 보면은 자연 특성이라는 애가 있죠. 자연 특성에 가게 되면 부동성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부증성. 그 다음에 영속성. 그 다음에 개별성. 그 다음에 인접성. 자, 수업 시간에 설명해 드렸지만 얘네 세 개가 주요 특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요 특성으로 분류하는 거는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이거 세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회 이후로 단독적으로 출제한 애가 영속성이 2번 나왔고 부증성이 1번 나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개별성하고 인접성은 여기 있는 이 부동성에서 파생된 특징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문으로는 여기까지 주로 써요. 개별성까지. 자, 그럴 때 여기 부동성이라는 것이 있을 때요. 부동성이라는 것은 토지의 지리적 위치 있죠. 이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없다. 네. 이거는 우리가 토지라는 자원을 활용할 때 엄청난 제약 조건이 된다고 그랬죠.
이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서 만들어진 게 무슨 특성이에요? 그게 인문 특성이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인문 특성이 뭐가 있어요? 어? 그래서 만들어낸 게 위치의 가변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개를 묶어서 출제를 했다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준 거예요. A 아파트 인근에 대형 마트가 들어서고 이렇게 쭉 준 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변화가 발생했을 때 이게 부동산의 특성 중에서 뭐하고 연관성이냐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2번 지문에 부동성하고 뭐하고 위치의 가변성 이렇게 해서 얘를 답으로 준 거예요. 이 아파트의 지리적 위치는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는데 이런 마트나 이런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뭐는 달라질 수 있어요. 사회적, 경제적 이런 위치는 달라질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부동성에서 주어지는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인문 특성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부동성과 결부되어 있는 거는 뭐 위치의 가변성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두 개를 여기는 묶어놓고 정리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부증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뭐예요? 그게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공급이 안 돼도 용도적인 공급은 가능하죠. 그래서 작년 여러분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부동산의 특성을 물어보면서 1번 지문에 토지의 부증성은 지대 또는 뭐를 발생을 시키고 지가가 만들어지는 근거가 되고 무슨 이용의 근거가 된다. 예, 최이용 이용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해놓고 쭉 내려가서 5번 지문에 토지의 뭐로 인해서 부증성으로 인해서 용도적인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럼 이게 틀렸을 거 아니에요. 물리적 공급은 안 돼도 무슨 공급은 돼요? 용도적 공급은 되죠. 무슨 변경을 통해서? 용도 변경을 통해서. 무슨 말인지 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얘네는 묶어서 한 번에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라고 있죠. 얘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토지의 면적을 우리 필요에 따라 면적을 합하거나 분할할 수가 없으면 위치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없고 용도의 변화를 가져오기가 어렵겠죠. 지난번에 예를 들은 것처럼 세종시가 원래 전신이 충남 연기군하고 조천 일대를 합쳐가지고 세종시로 바뀐 거잖아요. 그럼 연기군에 있을 때는 대부분 농지로 많이 썼을 거라고요. 그 농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잖아요. 그거를 바로 택지로 전체를 다 쓸 수는 없겠죠. 도로도 내야 되고 일부는 주거용지로 잘라서 써야 되고 상업용지로 잘라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지만 뭐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위치나 용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는 묶어서 정리하는 거죠. 응? 떨어뜨리면 안 되고 같이. 그래야지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부동성이라고 있죠. 부동성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동성. 설마 뭐 또 움직이지 않는 성질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 제목 얘기하는 거고.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응? 저기 해놨잖아요. 저기. 물리적 측면에서 토지의 지리적 위치 있죠. 예, 인위적으로 우리가 이동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얘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라고요. 무슨 특성이? 파생 특성이에요.
임장활동이라고 조금 아까도 했었죠. 임장활동이 뭐예요? 이게 현장 조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집 보러 다니고 땅 보러 다니는 게 다 임장활동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왜 보러 다녀야 돼요? 어? 만약에 우리가 토지하고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쟤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누가 가야 돼요? 우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장활동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죠? 얘는 시장을 국지화시키죠. 부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고도로 국지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거주하고 계신 데서 만약에 이사를 가고 싶으면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혹시 뭐 염두에 둔 지역이 있나요? 그저께 다나가면서 물어봤더니 서울의 반포에 가게 되면 그 자땡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반포에 가면 고속버스 터미널을 사이에 두고요. 한쪽은 이 자땡이라는 이 단지가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레미땡이라는 그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그러면 반포라고는 전 지역이 자기가 거래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죠. 그 지역에서 얘가 들어가 있는 그 아파트 단지 있죠. 여기가 내가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죠. 이게 이게 고도로 뭐가 돼 있는 거예요? 국지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옮겨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국지화되는 거예요. 자, 움직이지 못하니까 외부 효과에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작년 여러분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요 부동성은 지자체 있죠.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부동성으로 해서 왜 지자체의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되겠어요? 여기 대전시는요. 2, 4분기 재산세 과세하면 얼마 거친다는 거 다 파악이 돼야 안 돼요? 다 파악이 되죠. 대전시에 있는 부동산의 규모나 이거 다 소유자 다 파악이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니까 가능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를 내가 이해를 해야 이 특성이라는 게 기본적인 것 말고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도 아 이게 부동성과 결부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특성이라는 단원이 나오면 외우면 곤란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부증성이라고도 배우셨죠? 부증성은 뭐를 부증성이라고 그랬어요? 자, 부증성이라는 거는 물리적 측면에서 토지 있죠. 토지는 노동이라든가 뭐를 투입을 해서 생산비를 투입해서 그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 있다 없다. 그걸 우리가 이제 부증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증성의 예외는 있다 없다. 예외는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왜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해드렸죠. 여기 강이 있을 때 이렇게 물막이 공사하고 흙을 메워 놓았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강이 없어지고 육지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럼 우리가 물리적인 양을 늘렸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는 없다고 그랬죠. 토지 경제학에서는 강이나 호수나 바다나 하천이나 다 같은 토지 자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상의 전환일 뿐이지 물리적인 양이 늘어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비용을 투입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재화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파생되는 특성 중에서 첫 번째가 무슨 법칙이 성립이 안 돼요? 생산비 법칙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증성의 예외는 있다 없다. 예외는 없다는 거고요. 생산비 법칙이 성립이 안 되니까 원래 생산비 법칙이라는 거는 비용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돼요? 가치가 결정이 되는데 토지는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진 재화가 아니죠. 그러니까 비용이 어떻게 돼요? 제로잖아요. 그럼 가치도 어떻게 돼요? 제로에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는 가치를 갖죠. 지가라는 게 토지 가치의 준말이니까. 그럼 얘가 지가를 갖는 이유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얻을 수 있으니까. 토지를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토지 사용료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대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토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용료, 지대가 크다라고 인식이 되면 이것도 커지죠. 이게 싸지면은 얘도 싸지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지대 또는 뭐를 지가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그때 얘기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생산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도심 지역 같이 많은 수요가 몰려 있는 공간에서는 그 공간을 차지하기 위한 뭐가 치열하겠어요? 입지 경쟁이 치열할 거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뭐가 상승해요? 땅값이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생산 요소를 보면 토지, 노동, 자본이 있죠. 그럴 때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가 비싸지게 되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값이 싼 생산 요소를 더 많이 투입하는 게 이익이겠죠. 그러면 토지를 뭐로 대체해서 쓰겠어요? 자본으로 대체해서 쓸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쓰는 거를 무슨 이용이라 한다? 그걸 집약적 이용이라고 하죠. 건물을 고층화시킨다고. 그래서 토지에 대한 무슨 이용? 집약적 이용을 증대시키는 것은 어디에 기인하는 것이다? 부증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용을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영속성이라고 있죠. 영속성은 뭐를 영속성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물리적 측면에서 공간으로 인식되는 토지 있죠. 얘는 시간의 경과라든가 또는 이 사용 등에 의해서 결코 소모되거나 뭐가 되지 않아요. 네, 마멸되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특성이 있죠. 그 특성에 보면 뭐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감가상각이. 이 감가상각은 별다른 언급이 없고 토지 특성 그러면 물리적 감가상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리적 감가상각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라고요. 시간의 경과나 어디에서? 사용에 의해서. 그런데 토지는 시간이 경과한다고 또는 사용한다고 해서 달아 없어지는 재화가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얘는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라는 게 성립을 해야 안 해요? 이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간평에서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라고 배워봤죠. 일반 재하고 다른 부동산 가격의 특징. 일반 재와 달리 부동산은 가격하고 임대료로 표시할 수 있죠. 부동산은 왜 두 개로 표시할 수 있어요? 일반 재화는 임대차에 제공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얘는 임대차에 제공이 돼야 안 돼요. 되니까 가격과 임대료로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가격의 특징에 보면은 하방 경직성이라고 있죠. 부동산 가격은 수요가 전무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보시게 되면요. 저녁에 한 5시 이후? 그러면은 갑자기 마트에서 세일이 들어가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애들이 누구냐면 생선 이런 애들.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는 애들 있죠. 걔들은 그때부터 세일 들어가는 거예요. 박앤 세일. 그죠? 근데 부동산은 가격 할인해 주는 거 있다 없다? 쟤는 오늘 안 팔리면 내일 팔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달아 없어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전무하더라도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근거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얘는 소유에 따른 이익과 무슨 이익을 사용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자본시장과 달리 무슨 시장이 발달하게 되는 근거가 돼요. 네,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게 되는 근거가 되죠. 그래서 얘가 뭐가 우수한 거예요? 네, 가치 보존력이 우수한 거예요. 그래서 투자 대상으로 선호도가 높은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다? 그 영속성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을 잘 이해를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여기서만 나오고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언급이 되니까. 그 다음에 개별성이라고 있죠. 개별성은 뭐를 개별성이라고 그래요? 물리적 측면에서 토지는 다른 토지하고 대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체할 수 없죠. 그래서 이 개별성의 또 다른 표현을 비대체성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왜 다른 토지하고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어?
모든 토지는 위치가 틀리잖아요. 위치가 틀리니까 대체할 수가 없죠. 다른 상품이니까. 그럼 얘네는 왜 위치가 다르겠어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위치가 다른 거죠. 움직일 수 있으면 겹치거나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부동성에서 파생된 특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토지하고 대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성 중에 보게 되면 얘는 무슨 법칙이 성립이 안 돼요?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되죠. 일물일가의 법칙은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에서만 성립이 돼요. 상품의 동질성을 전제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는 부동산 간의 비교도 어려울 거고 지역에서 지역의 지가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 선정할 때도 어려움이 많겠죠. 그래서 감정평가에서는 무슨 분석을 필요로 한다고 그래요? 개별 분석이라는 걸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개별성이라는 거는 토지 말고 건물이라든가 기타 계량물 있죠. 여기에도 이 개별성이라는 거는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토지 말고 건물에도 이 개별성은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같은 시기에 지어진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이게 소유자가 다 틀려요. 그러면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도 다 틀리겠죠.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감가도 다 다르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개별성이라는 거는 토지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건물이나 기타 계량물에도 뭐는 개별성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게 기본적인 성격은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야지만 답을 쉽게 맞출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제목이 나오면 이렇게 쭉 떠오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뭐다. 그래서 용어를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학계로는 용어의 기초에서 출제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용어만 이해가 되시면 답을 푸는데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용어가 낯설으니까 그 용어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꾸 뭘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듣는 거죠. 이게 회독 싸움이라니까요. 중개사 시험은. 많이 돌을수록 유리한 거예요. 많이 돌을수록. 조금 돌다 보면은요. 별다른 공부는 안 하고 계속 수업만 듣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기본서를 보면은 다 알 것 같아요. 어디선가 다 본 듯한 용어인 거예요. 근데 이게 오지선다로 나오면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듣기만 들었지 공부는 안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답을 찍으면은 다 비껴가는 거죠. 이렇게 쫙. 그죠? 그렇게 유연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좀 해주셔야 되죠. 이거. 자, 16페이지 가셔서 문제 1번 보시면 다음 중에서 이제 부동산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모두 고르면 이렇게 물어봤죠. 자, 기억에 가면 토지의 지리적 위치는 인간의 힘으로 이동시킬 수 없는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으로 세분화돼서 무슨 시장으로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부분시장. 지역별로 가게 되면 동네마다 주택시장이 있고 또 상업용 시장이 있고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있는데 걔네들 마음대로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다 틀리게 나타나요. 가격도 틀리고 임대료도 틀리고 거래 관행도 틀리고 다 다르게 나타나죠. 그리고 수요와 공급 관계도 다 같다 틀리다. 다 틀리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그 물리적으로 복수의 토지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비대체적이며 일물일가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시킨다는 것 있죠. 그게 이제 개별성을 설명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영속성으로 인해서 토지에는 경제적 감가상각의 적용이 배제된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물리적 감가상각의 적용을 배제시키겠죠. 이 경제적 감가상각은요, 그게 부동성하고 결부시킬 수 있는 거예요. 강원도에 가게 되면 지금 그 폐광촌들 있죠. 걔들이 원래 탄광산업이 예전에 화학이었을 때는 나름대로 경제적 가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폐광이 되고 사양산업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의 감가는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리을에 보면은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해서 물리적 절대량을 임의로 증가할 수 없다는 특성이 뭐예요? 부정성이잖아요. 그래서 조정지나 매립지는 물리적인 양의 증가가 아닌 토지의 이용 전환을 의미하겠죠. 공유수면 매립이라든가 택지 조성한 것들은 다 이용상의 전환이다. 정말 그렇게 설명한 거죠.
그 다음에 소유와 관련해서 경계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특성은 병합 분할의 가능성인데 이렇게 나왔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소유와 관련해서 경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때 이게 잘 안 나오니까 여기도 안 적어드린 건데 인접성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연결성이라고 얘기했었죠. 모든 토지는 물리적으로 보면 다 연계가 돼 있어요. 강이나 호수나 바다나 하천이나 다 같은 토지 자원이니까. 근데 우리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뭐를 나눠서 쓰는 거예요. 경계를 나눠서 쓰죠. 국경과 도계와 군계와 개인 소유 간의 경계를 나눠서 쓸 때 이렇게 A지하고 B지 있죠. 이렇게 붙어있는 토지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주변 토지가 이렇게 붙어있는 것을 인접성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붙어있는 토지가 발생하는 이유는 왜 그렇다?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게 인접성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B 토지 안에서 이게 갑의 소유 땅인데 자기 땅에다가 이 주택을 짓고 나면은 소유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자기 땅 기준으로 이렇게 담장 설치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 정서는 이렇게 밀고 들어간다고 그랬죠. 옆에 땅으로. 그러면서 이 경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해야 하네요. 이거는 붙어 있으니까 발생하는 거죠. 길 건너 토지하고 경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그거 인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맞는 거는 2번.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답하고 해설이 있는 문제를 풀면은 긴장감이 좀 떨어지죠. 그렇죠? 예, 보고 싶지 않은데 몇 번 그러면 눈이 옆으로 돌아가면서 답이 보이죠. 그럼 어떻게 보면 꼭 나하고 이렇게 생각이 똑같은지, 그죠? 뭐 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조금 이따 나눠드린 이 문제지는 답하고 해설이 없죠. 그러면 얘기가 또 틀려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표정이나 이 답하고 해설이 없는 문제 풀 때의 표정이나 똑같은 이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은 이따 보면 얘기가 틀려진다고요. 하나의 힌트를 드리면 오늘 나눠드린 문제가 10문제인데 그 중에 한 문제가 답이 2개짜리가 하나 있어요. 그거를 찾으면은 공부가 충실히 되신 분이죠. 2개짜리가. 몇 번이라고는 말씀 못 드려도 2개짜리가 있어요. 아, 우리 여사님 뒤에서 저기 뭐죠? 손을 이렇게 드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건 아니에요. 또 몇 번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손을 들었는데 그 번호가 아니어가지고 힌트를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거는 빼고. 쉬는 시간에 저희 한 번씩 좀 풀어보시면 돼요. 그죠? 네. 이게 저기 문항수가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오늘 어쨌든 간에 경제평가지는 뭐 문제 기본 진도는 나갈 테니까요. 그러니까 기본 수업은 한 3교시 정도 하고요. 나머지 한 30분 정도는 이 문제 풀어드리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예습은 그 좀 해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학원별로 보면은 뭐 진도표 이런 거 달라고 그런 게 있어요. 문제집 할 때. 그래서 가면은 왜 첫 주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 뭐 6페이지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40페이지까지 이렇게 일주 진도가 나가잖아요. 그 학원에 갔더니 그래 예습해 갖고 오셨나요? 어디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40페이지까지. 아니 평상시에 말도 잘 안 듣던 분들이 남아서 공부하러 오면 말도 그렇게 안 듣던 분들이 왜 이런 것만 말을 듣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정해진 진도표가 어디 있어요? 그냥 풀리는 대로 끝까지 빨리 풀어가야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저런 것만 말을 잘 듣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어? 오늘 남아서 공부하실 거죠? 그러면은 못 들은 체 하고 가시고 난 다음에 그냥 이거 시간 있으면 그냥 쭉쭉쭉 해서 끝까지 다 풀어야 돼요. 이거 정해진 대로 풀 저기가 어디? 이거 빨리 풀어야 또 다른 문제를 한 번이라도 더 푸는 게 여러분들에게 유리하다고요. 그죠? 네? 자, 어쨌든 뭐 잘 또 해줄 거라 보고. 자, 이번에 보시면 자, 그 옳은 걸 물어봤어요. 거기 보시면은 그 5번에 대한 거는요. 자연적 특성은 선천적, 원초적, 유동적 특성이며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유동적이 들어가서 틀린 거죠. 선천적이고 불변적인 특성이 자연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는 안 줘요. 시험에서 틀리게. 그죠? 정확하게 틀리게 해주지 단어 사이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주진 않으니까.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토지에 대해서 등기라고 하는 공시 방법이 필요한 이유 있죠. 이거는 부증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죠. 부증성이 아니라 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시법에서 배우셨죠. 공시의 원칙이라고. 물권 변동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공개를 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동사는 점유로서 표시할 수 있죠. 내가 새로 산 물건에 대해서 지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소유관계 변화를 표시해 줄 수 있는데 내가 이번에 분양받은 아파트라고 해서 싸 짊어지고 다니면서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서류로서 입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라는 제도를 필요하죠. 공시 방법의 차이를 낳게 되면서.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럼 부동성 때문인 거 아니에요. 부동성.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토지에는 이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 평가에는 원가 방식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문맥의 표현이 조금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원가 방식을 쓸 수가 없어요. 비용 산정이 곤란하니까. 근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죠. 조성지라든가 매립지 있죠. 얘는 조성 또는 매립할 때 들어간 비용 산정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걔들은 예외적으로 원가 방식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여지가 없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여지가 없다 그러면은 이게 읽는 과정에서 약간의 착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원가법을 절대로 적용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식으로 확실하게 줘야지만 또 이 신청 안 들어가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부동성은 부동산 시장을 무슨 시장으로 만들어요? 부분 시장으로 만들죠. 동네마다 가면 주택시장이 있어요, 없어요? 주택시장도 또 나눠지죠. 단독주택이 있고 또 다세대도 있고 연립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장별로 초과 수요하고 초과 공급이 발생할 수 있죠. 이게 조정이 돼야 안 돼요. 둔산동에서는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오류동에서는 거꾸로 남아돌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조절이 안 되잖아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분 시장별로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을 발생시키는 이유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제가 이제 이게 생략시키는 문제는요. 크게 중복이 되거나 지문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시험상에서 나올 만한 유형이 아닌 애들은 그냥 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기 한 주에 이 푸는 문제집 종류만 4종류예요. 일주일에 푸는 문제집 종류만 4종류인데 4종류의 문제를 이렇게 보면은 문제마다 약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기본 문제집이기 때문에 기본서에 있는 모든 내용은 다 문제화 시킨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본서 수업할 때 생략하는 게 있죠. 시험은 무관하다고. 똑같은 거예요. 문제집 안에서도 생략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애들은 그냥 생략시키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바탕을 해가지고 시험상에서 자주 인용할 수 있는 내용 지문이 있으면 그거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무관한데 그것까지 지문까지 인식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괜히 분량만 늘어날 거 아니에요. 무관한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7월 이후부터는 용어 정리 확실하게 해주시고 범위를 좁혀가야 돼요. 범위를.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시험장에 들어가서 점수를 딸 수 있는 단초가 될 거라고요. 아참 고총각 모의고사 어떻게 됐어? 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몇 점 맞았다고? 똑같이가 뭐야? 똑같이라면 내가 알아? 이야, 진짜. 아니 고총각 어저께 나하고 통화했어? 아니잖아. 통화했냐고 나하고. 안 했잖아. 우리 아직 전화번호도 모르는 사이인데 내가 어저께 하는 건지를 어떻게 알겠어? 지난번이라고 그러면. 이번에 몇 점 맞았다고? 나가면 안 되는 거야? 나가면 안 되는 거야? 따로? 내가 그래서 지금 성을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 지금 대충 뭉개면서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알려질까 봐. 그 나만 용돈 맞아 그거 저기 할까 봐. 알았어. 자, 4번에 가시게 되면요. 토지의 특성과 이 관련된 설명 중에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거기 5번 지문에 가시면 토지는 이용의 비가역성이 있으므로 토지 이용과 관련된 의사결정에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돼 있죠. 이용의 비가역성이라는 표현을 지난번에 했었죠. 그죠?
우리나라 속담 보면은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토지를 한번 사용하게 되면 그게 잘못된 이용에 따라서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의 수명은 또 무한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이용을 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성은 부동산 시장을 국제화시키는 역할을 하겠죠. 영속성은 소모를 전제라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토지의 개별성이라는 것은 토지 사용이나 판매를 둘러싼 계약에 있어서 법적으로 대체 가능성을 없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그 법적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애매해요. 이게 그러니까 물리적인 관점에서 뭐 그 부분이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토지에 대한 개별성이 아니라 다른 게 들어왔었어요. 부증성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제목만 바꿔보니까는 문맥이 애매한 지문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번 지문에 대한 거를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개별성이라는 건 우리가 물리적 측면에서 판단이 들어가는 거지 법적으로의 관점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는 우리가 토지 간에 교환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교환할 수도 있어요. 이게 비슷한 규모의 토지면 예를 들어서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시세에 대한 판단이 조금씩 틀려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는 조금 힘들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1번 지문은 그냥 생략하시고 3번에 가게 되면 비생산성 때문에 개별 용도의 관점에서도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용도적인 관점에서는 공급을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늘릴 수 있죠.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 그래서 여러분들이 5번 지문에 가면 부동산 특성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물어봤을 때요. 1번에 보면 개별성으로 인해서 물리적 대체는 불가능하지만 용도의 다양성 또는 인접성으로 인해서 용도적인 대체는 어떻게 돼요? 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는 물리적인 대체는 불가능해요. 근데 용도적인 관점에서의 대체는 가능할 수도 있다 없다?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가면 부동산 투자 시 소득 이득뿐만 아니라 자본 이득을 얻게 하는 것 있죠. 그건 부증성이 아니라 뭐겠어요? 그건 영속성 때문에 그러겠죠. 자본 이득이라는 거는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양도 차익 이런 것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임대를 줘서 이 소유에 따른 소득 이득도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가면 부동산 활동을 장기적으로 배려하게 하고요. 절약 분석도 해야 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 뭐예요? 그건 영속성이겠죠. 부동산은 유량과 절약이 있으면 어느 게 중요해요? 절약이 중요하죠. 절약이. 그죠? 여기 요 수요량 있죠? 유량이에요, 절량이에요? 유량이에요, 절량이에요? 얘는 유량이에요, 절량이에요? 자, 이 경제학에서 취급하는 상품은요, 비내구재를 취급을 한다고요. 소모성 재화를. 지금 시장에 수박 들어와 있죠. 그죠? 작년에도 수박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새로 수박이 들어올 때쯤이면 작년에 공급된 수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얘는 다 없어졌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어느 기간 내에 얼마만큼 생산하고 얼마만큼 소비했느냐 있죠. 예,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기간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박을 10통을 소비했어요. 양이 많아요, 적어요? 10통이면. 예? 그냥 10통으로 볼 때는 많아 보여도 이 사이에 들어가서 지난 3년간 소비한 게 10통이에요. 결코 많은 양이 아니겠죠. 이거는 경제에서는 기간 개념을 대입해서 어느 기간 내에 얼마만큼 생산하고 소비했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유량 개념이 중요한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난번에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올해 시장에 주택이 새로 공급이 됐죠. 작년에도 주택이 공급이 돼 있죠. 그럼 올해 새롭게 주택이 공급이 됐을 때 작년에 공급된 주택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건 그냥 있을 거 아니에요. 얘만 있는 게 아니라 10년 전에 공급된 애도 그대로 시장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부동산 같은 내구재를 취급하는 부동산학에서는 유량과 절량이 있으면 뭐가 중요해요?
그건 절량이 중요한 거예요. 절량이. 그러니까는 출제자들이 출제할 때 절량을 중심으로 내는 거예요. 절량을. 그래서 기출을 보게 되면 문제의 구성이 전부 다 뭐를 기준으로 물어봤다. 네, 절량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절량을. 선생들이 모의고사 낼 때는 유량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기도 하는데 유량 개념을 기준으로는 잘 안 내요. 절량이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취급하는 재화가 내구재를 취급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대표적인 절량 변수도 알려줬잖아요. 그 기출에 그거 확인하면 그거 대입하면은 거의 문제가 풀린다고. 이거 세 개만 갖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분석해야 되는 게 영속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은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정리 좀 해 두시고요. 뒤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 또 문제 몇 개가 있는데요. 6번 도 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뭐 문제 풀기로 하시죠. 쉬는 시간에